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당근 지도의 여정 로컬 스크립트에서 하루에 한 번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이 되기까지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박소희입니다. 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지도,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앱이나 배달 앱에서 보시는 지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먼저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지도에서는 어떤 주요한 개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당근의 지도 플랫폼이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서비스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근이 그려내는 지도의 미래까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의 발표자 박소희입니다. 당근의 로컬 비즈니스 서치 앤 디스커버리 배경지도팀에서 배경지도를 위한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지도 플랫폼의 여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한 장의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 과정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영역이라고 세 개로 나누어서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즉 데이터가 구조화되고 서빙되는 과정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앞서 데이터 영역에서 수집하고 정제한 데이터를 지도 엔진에서 표현 가능한 단위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지도 위에서 재구성되고 보여지는 단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릿속에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지도 엔진에서 표현 가능한 단위라는 게 뭘까? 그리고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구조화한다는 걸까? 바로 여기서 WMTS, 웹 맵 타일 서비스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WMTS는 웹 환경에서 지구 전체를 표현하기 위한 지도 서비스의 표준 규약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지구는 3차원의 구형이고 연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그대로 바로 평면에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WMTS 체계에서는 지구를 일정한 비로 줄여서 평면에 투영하고 이를 격자 단위로 작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격자를 겹겹이 쌓아 올려서 세상을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각각의 조각을 우리는 타일이라고 불러요. 타일은 WMTS 프로토콜에서 다루는 가장 작은 최소의 단위이고, 각각의 타일은 지금 보고 계시는 텍스트처럼 최종적으로 Z, X, Y라는 고유의 인덱스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인덱스 체계는 저희 당근에서 정의한 개념은 아니고요. 전 세계 지도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키값을 부여할 때는 알파벳 순서에 맞게 X, Y, Z 순서로 이렇게 키를 부여하는데, 이 인덱스는 일반적인 구조와 다르게 Z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죠. 이는 타일의 계층적 구조, 뎁스 중심의 설계 철학 때문인데요. 이 인덱스의 첫 번째 요소인 Z는 줌 레벨의 약자로 지도의 확대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지도 축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Z값이 작을수록 작은 축적, 즉 넓은 영역을 한눈에 보여주고, Z값이 커질수록 큰 축적, 좁은 영역을 더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Z가 0일 때는 전 세계가 한 장의 조각으로 표현되고, Z가 1이 되면 4장, 2가 되면 16장, 이렇게 줌 레벨을 거칠 때마다 2의 배수로 늘어나는 구조예요. 하나의 영역이 점점 여러 개의 작은 영역으로 나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Z와 X는 각각 가로, 세로 방향의 위치를 나타내는 상대좌표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격자 형태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행과 열에 위치한 조각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값이고, Z값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저희는 지도 전체를 한 번에 불러오는 대신에 미리 만들어둔 조각만 필요한 위치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요청하고 서빙할 수 있는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지도를 확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해당 영역에 필요한 타일들을 요청하고 이렇게 서버가 전달해준 조각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지도로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보는 지도는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겹겹이 쌓아 올려진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거대한 퍼즐입니다. 각각의 조각들은 고유한 인덱스를 가지고 우리는 이 조각들을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당근은 0부터 16 줌 레벨 범위에서 지도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커버하려면 약 800만 장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앱을 열었을 때 보고 계시는 화면들 뒤에는 이렇게 미리 수백만 개의 조각이 준비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각들이 어떤 흐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도의 형태로 사용자의 화면까지 서빙될까요? 이제 지도에 대해 학습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당근에서 지도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이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3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중간중간 각 단계를 발표의 이정표로 삼고 지도 플랫폼이 어떻게 한 걸음씩 성장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도 플랫폼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POC였습니다. 데이터를 구성하고 지도를 만들어내고 당근 내부의 서비스들에 우리가 직접 만든 지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때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떻게 방대한 지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였어요. 수백만 개의 조각을 한꺼번에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메시징 기반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POC 단계에서는 저희는 RabbitMQ 기반의 메시징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어요. 설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메시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직관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익스체인지 기반의 라우팅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일 큐 구조로 동작하도록 구현했어요. 먼저 전체 파이프라인을 트리거링할 첫 번째 메시지 0레벨 타일을 생성하는 메시지를 발행하고 별도의 라우팅 없이 메시지를 단일 큐에 넣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컨슈머가 있는 경우에 브로커는 컨슈머로 메시지를 푸시합니다. 그리고 컨슈머는 수신한 메시지를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타일을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컨슈머가 다른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기 전에 제너레이터는 그 다음 레벨에 대한 메시지를 큐에 발행합니다. 이런 흐름을 0부터 16레벨까지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메시지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확장되는 재기적 순환 구조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졌어요. 하나의 초기 메시지로 지도 전체 영역에 대한 타일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생성된 조각들은 단순히 저장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지도를 확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빠르게 서빙되어야 하는데요. 모든 레벨의 타일, 앞서 말씀드린 0부터 16레벨까지의 타일을 모두 생성하려고 하면 스토리지 부하가 커지고 파이프라인 처리 속도에도 레이턴시가 좀 크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POC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서빙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당근 앱에서 사용자가 처음 지도를 열 때 설정되어 있는 기본 줌 레벨인 15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이하의 줌 레벨, 즉 사용자의 생활 반경부터 전국 단위의 넓은 영역까지는 스토리지에 미리 생성되어 있는 리소스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빙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화면까지는 캐시 형태로 최대한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어요. 반면 16레벨 이상, 더 세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요청 시점에 데이터를 조회해서 동적으로 내려주는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렌더링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자체적인 지도 구축의 가능성을 검증했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는 높은 네트워크 사용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 위에서 사용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확대와 축소 동작을 반복해요. 그래서 15 이상의 줌 레벨, 사용자 인터랙션이 많이 발생하는 레벨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말아서 내려주고 있던 구조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아니면 서버의 CPU 부하도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CDN을 붙여서 일부 네트워크 사용량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DB에 유입되는 무거운 쿼리로 인한 부하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전 관리가 부재했습니다. 지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갱신되지만 오직 하나의 서빙 버전만 유지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로 배포되었는가를 추적할 수가 없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는 이제 전체 레벨의 타일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구성원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지도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페이지 2에 돌입했습니다.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어요. 가장 먼저 확장성이었습니다. 심리스한 경험을 위해서는 중단 없이 모든 리소스를 빠르게 서빙할 수 있어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실시간 요청을 받지 않고 모든 레벨에 대한 리소스를 미리 생성해두고 정적으로 서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백만 개의 조각을 생성하는 작업을 처리하려면 작업을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했어요. 언젠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앞서 지도는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거대한 퍼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하나의 조각이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생성되면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실 없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은 운영성입니다. PM, 디자이너, GIS 엔지니어 모두가 지도 리소스의 생성 상태와 배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롤백이 가능해야 했기 때문에 버전 단위의 관리와 시각화할 수 있는 운영 플로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시징 인프라를 RabbitMQ에서 카프카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설명드린 확장성, 신뢰성, 그리고 운영성 세 가지 목표 관점에서 차례차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장성입니다. RabbitMQ는 노드를 증설하면 어느 정도 확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일 큐 기반의 구조라서 병렬 처리에는 한계가 존재했어요. 수백만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쌓이면 큐 자체가 단일 병목 지점이 되어서 전체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카프카는 토픽 단위로 파티셔닝이 가능해서 메시지를 여러 브로커에 분산 저장하고 컨슈머 그룹 수만큼 작업을 수평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RabbitMQ는 메시지 유실 가능성이 있고 컨슈머가 실패했을 때 재처리 보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카프카는 메시지 오프셋 기반의 at least once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손쉽게 메시지 유실을 방지하고 실패한 작업을 재처리하는 로직을 구현할 수 있었어요. 즉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abbitMQ는 메시지가 소비되고 나면 큐에서 바로 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카프카는 토픽이나 파티션 단위로 메시지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고 또 리텐션 기간 내에서는 이미 처리된 메시지도 모니터링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런 카프카의 특성을 기반으로 저희는 기존의 메시징 구조를 새롭게 재설계했습니다. 이제는 gRPC 요청을 통해서 생성하고자 하는 영역과 레벨 범위를 입력으로 받고 프로듀서가 해당 범위에 대한 타일들을 생성하는 모든 메시지를 토픽에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용도의 메시지를 별도의 토픽으로 발행하도록 했어요. 컨슈머 그룹들은 각 토픽을 병렬로 구독하게 됩니다. 타일을 생성하는 로직을 처리하는 컨슈머는 구독 중인 토픽에서
메시지를 풀링해온 뒤에 DB에서 ZXY 타일에 대한 영역에 담을 데이터를 조회하고 벡터 형태로 변환한 타일 파일을 스토리지에 업로드합니다. 이때 업로드한 타일의 인덱스도 레디스에 함께 저장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프카의 파티션 기반 구조 덕분에 이 과정을 완전히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토픽이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 컨슈머는 서로 다른 파티션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타일 생성 작업이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단일 큐를 순차적으로 소비하던 예전 구조와 다르게 카프카 기반의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범위별로 병렬 분산 처리가 가능해져서 전체 파이프라인의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어요. 앞서 모니터링 메시지도 별도로 발행했다고 말씀드린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서버는 요청을 처리한 뒤에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 토픽의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이 메시지를 풀링해온 모니터링 컨슈머는 레디스에 기록된 타일의 키와 버전 정보를 조회해서 생성 완료된 개수와 전체 예상 개수를 비교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타일이 생성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현재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완료됐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입력받은 영역과 레벨 범위에 대한 메시지를 병렬적으로 발행하고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아키텍처가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세 가지 목표, 확장성, 신뢰성, 그리고 운영성을 어떻게 충족시켰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카프카의 토픽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메시지가 여러 브로커에 분산 저장되기 때문에 컨슈머가 이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컨슈머를 선택적으로 확장하면서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카프카 메시지 오프셋 기반의 리스트 원스 처리를 보장하도록 구성해서 메시지 유실 없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성입니다. 모니터링용 토픽을 별도로 구축하고 레디스를 이용해서 타일 생성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중심의 운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각 리소스의 생성률, 소요 시간, 실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내부 어드민을 통해서 이 정보들을 가시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과제는 언제나 등장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팀에서는 지도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처럼 건물, 도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녹지나 바다처럼 면적이 넓고 경계가 복잡한 지형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하나의 도형이 수천 개의 정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산량 증가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에 집중하고 있던 도심이나 건물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형당 정점이 약 200개, 파일 크기도 20에서 30KB 수준에 불과했지만 새로 추가된 해안선이나 녹지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도형이 가지는 정점의 수가 5,000개를 넘어서고 파일 크기가 30배 이상 커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파이프라인 처리 과정에서 공간 데이터에 대한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CPU 사용률과 DB 부하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인스턴스를 확장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메시지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처리 속도를 늦추면 전체 파이프라인의 레이턴시가 증가해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공간 연산의 복잡도 자체가 병목이라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데이터와 데이터를 다루는 로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요. 먼저 모든 공간 데이터가 최대 n개의 정점만 가지도록 쪼갰습니다.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나의 쿼리가 조회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줄이는 접근이었어요. 하나의 쿼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조회하게 되면서 쿼리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사용한 쿼리 결과를 재소형하도록 로직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볼륨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레벨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 800만 개의 메시지를 발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0부터 기준 레벨까지의 메시지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그 상위 레벨부터는 캐싱해둔 쿼리 결과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CPU를 90% 이상 점유하던 병목 구간을 사라지게 하고 단건 쿼리의 수행 시간도 90% 이상 단축했어요. 그리고 전체 파이프라인의 수행 시간도 40% 정도 눈에 띄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버티컬 서비스들에게까지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당근 동네 지도가 전국 오픈하면서 서비스 요구사항은 한 단계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페이지 3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도를 갱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주기로 자동으로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올려야 했어요. 지도 타입 파이프라인은 수백만 개의 작업이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라도 실패하면 전체 결과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실패한 지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작업 단위로 재시도가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처럼 카프카를 통한 메시지 병렬 처리 방식은 효율적이었지만 개별 작업의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하거나 실패한 작업만 다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3에서는 작업 단위로 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DB 기반의 작업 큐 관리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모니터링 가시화였어요. 타일을 생성하는 작업을 적절한 크기로 그룹핑해서 작업 큐 테이블에 적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띄어진 워커들이 주기적으로 DB를 폴링하여 새로운 작업을 가져오고 실행합니다. 워커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현해서 기존의 병렬 처리와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이점은 그대로 가져가도록 했어요. 이 구조에서는 작업의 상태가 모두 DB에 영속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언제든 특정 작업 단위로 재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된 아키텍처를 통해서 문제 발생 시점 파악이 용이해졌고 모니터링 가시성이 한층 개선되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 3의 목표는 하루에 한 번 안정적으로 지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선한 시스템을 실제 서비스 흐름에 녹여내야겠죠. 저희 발표 시작할 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나시나요? 저희는 이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실제 서비스 요구사항에 맞게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저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들에 대한 매핑 규칙을 정의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매핑하고 타일 생성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부터 3를 거쳐서 개선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타일을 생성하고 전체 타일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를 검증한 뒤에 매일 자동으로 지도에 반영되기까지의 전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이제는 엔지니어의 개입 없이도 누구나 어드민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바로 다음 날에 반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도가 만들어지고 서비스에 반영되는 흐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당근 지도가 로컬 스크립트에서 하루에 한 번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이 되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도 데이터를 직접 제작하고 당근 내부 서비스들에 우리가 만든 지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증했던 페이지 1, 그리고 전국 범위의 타일을 안정적으로 생성하고 서빙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된 지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제를 데이터의 개선으로 풀어낸 페이지 2, 그리고 모니터링 환경을 개선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지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해낸 페이지 3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지도가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어요. 이후에는 이 구조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표준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데이터 처리 로직과 어플리케이션 로직 사이의 결합을 줄이려고 합니다. 데이터 영역은 데이터를 구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에요. 앞으로 저희는 당근이 만들어가는 로컬 세상을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지도 플랫폼을 만들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도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도 위에서 다양한 로컬 컨텐츠를 서빙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당근의 로컬 세상을 그려나가는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용 링크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